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 만에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종준 처장을 입건하고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밤새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낮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항공기 엔진이 인양됐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음성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가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모레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건물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이 작업 중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주말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어제 무산됐지만 종일 팽팽하게 고조된 긴장감은 밤을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체포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집회가 날을 넘겨서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탄핵 찬성 집회는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일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 차벽 역시 여전합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중단됐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관저 앞에 나타난 수사팀이 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경호처와 대치 끝에 5시간 반쯤 만에 철수한 건데요. 탄핵 찬성 집회는 그 이후인 오후 3시쯤부터 시작했습니다. 집회 이후 관저 입구 근처까지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들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는데 집행 중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관저 쪽 골목에 일부 인원이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도 여전히 도로를 통제하고 차벽을 세우는 등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집회 사이 남산 방면 5개 차로가 전부 통제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일부 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찬반 양측은 오늘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어제 실패한 공수처가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 토, 일, 월, 사흘 남았는데 주말에는 집회 인파로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공수처도 고심 중입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끝내 실패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 5시간여 만에 복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를 1차 영장 집행 실패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했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돼 검사 3명이 갔지만 집행 인원 1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안전 우려가 커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령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은 6일까지 유효한데 주말 휴일엔 관저 앞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집행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2차 집행에 나서거나 또는 추가 집행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네,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히려 무단 침입의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영장 집행 시도도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무단 침입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란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법상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임을 강조한 겁니다. 또 관저가 군사 기밀시설임을 강조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 영장 발부가 무효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대해 경호처는 이 같은 논리로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본 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도 대통령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열흘 뒤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를 위한 변론 준비 기일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맞다는 국회 측과 내란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재판정 바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사태는 변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가 배경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감행한 반쪽짜리 탄핵소추에 불과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이 정한 180일 이내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14일 의결됐는데도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의결에 대한 답변서도 제대로 안 냈다며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내란보다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준비 절차를 모두 종료하면서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헌재는 이날을 포함해 5차례 걸친 재판 날짜를 한 번에 정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지금 대통령 측은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며 실제 조사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불리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죠. 탄핵 심판이 끝나야 한다. 절대 저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핵이 우선.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5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사실상 모두 불응했고 3차례 압수수색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태도가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파면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번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 행태들은 결국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이나 재판의 어떤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장 수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습을 마친 시신과 유류품이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현재까지 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몇 명입니까?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어제까지 희생자 179명 중 52명의 시신이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훼손된 시신 606편에 대한 분석 작업도 마무리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된 유류품 830여 개 중 200여 개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 이뤄져 유가족에게 건네지고 있는데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고가 난 활주로에서 조류 충돌 유무를 밝혀낼 기체 엔진을 옮겼고 기체 꼬리 부분의 인양 작업도 이뤄져 주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직전 기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오는 6일까지 인정되는 유가족에 대한 학교 출석을 추가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발송했고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도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의 엔진이 인양됐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경찰은 전담 수사단을 꾸려 유족에 대한 악성 게시물 70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크레인에 연결된 항공기 엔진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집니다. 콘크리트 둔덕의 충돌 후 흙더미에 파묻혀 있던 엔진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찌그러진 형체와 프로펠러 안까지 들어찬 흙이 사고 당시 참혹했던 순간을 짐작케 합니다. 착륙 직전 불꽃이 튀고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엔진이 참사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로 간주됩니다. 모든 기체는 다른 정해진 장소로 이동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품에 관련돼 있는 사고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의 사무실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를 한번 연구. 참사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100여 점이 수거됐습니다. 이들 기기에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고 당시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경찰은 유족 동의를 얻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와 SNS에 담긴 희생자들의 지인 정보도 유족 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지인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연락할 길이 없어서 제발 카톡을 유족들이 한해서 카톡을 비번이나 그런 것을 오픈해달라. 그제 시작된 경찰의 무안공항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까지 만 하루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항공기의 운항 교신 내역 등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단을 꾸려 유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 70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음성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착륙 허가 이후 마지막 9분을 포함해 사고 직전 2시간 동안 조종실에서 발생한 소리들을 분석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선 추출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레 6일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사고기 블랙박스 가운데 비교적 손상 없이 발견된 음성 기록 장치. 음성 추출 작업이 끝나 지금은 녹취록 작성 중입니다. 이 음성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상황은 무엇일까? 과거 사고를 되짚으면 단서가 있습니다. Asiana 214 heavy emergency vehicles are responding. We have everyone on their way.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의 음성 기록 장치에선
사고가 난 뒤 관제탑이 조종사에게 보낸 무전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18초 전 항공기 고도가 크게 200피트까지 내려왔다는 기계음이 들리고 곧바로 조종사 한 명이 고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충돌 4초 전 비행기를 띄울 만큼의 양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속 상태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진동도 기록됐습니다. 조종실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종류의 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흔히 말해서 어떤 사고 조사를 할 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는 6일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는 사고 당시 여객기의 엔진 출력은 물론 랜딩 기어의 작동 여부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고 조사인은 음성 기록의 경우 유가족들에게 상황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보내질 비행 기록 장치 해독 등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참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퍼즐을 맞추는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정작 조종사들은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를 몰랐을 거란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순간 콘크리트 충돌 가능성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활주로 상태에 이상은 없는가? 그 주변에 특이 시설은 없는가? 이착륙 안전의 필수 정보들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항공 고시보입니다. 공항별 변동 사항이 수시로 반영됩니다. 무안공항 최신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활주로가 폐쇄됐다는 사실 등은 나오지만 콘크리트 둔덕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정보망인 항공정보 간행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분이 그게 뭐 콘크리트 돼 있다 뭐 얼마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서 위협으로 다가오겠구나 하는 것까지는 아마 못 느낄 것 같아요. 사전 경고가 없다면 공항의 시설 안전을 의심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조종사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국제 기준이 잘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잘 하겠지 믿고 가는 거죠. 저희들이. 해외공항에서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고요. 콘크리트 둔덕 시공 경위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량공사에서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건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지반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판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그렇게 공항공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 시공 당시 왜 콘크리트 받침대를 썼는지는 아직도 확인 중이란 설명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주말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파주와 철원의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5도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서울에는 1에서 5cm, 강원 지역에는 최대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이 영하 9.5도, 대전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청주와 대전이 6도, 광주 8도, 부산과 울산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20대 남성이 승강기를 점검하다가 몸이 끼이는 사고로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플라스틱 공장에선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매장 건물. 엘리베이터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지 말고 몇 명만 들어가고 어제 오후 4시 15분쯤 27살 남성 A씨가 승강기 점검 중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승강기 관련 설비에 몸이 끼어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승강기 소음 측정 중 무게 추가 아래로 내려오며 몸이 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대방동의 한 사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인 40대와 2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시뻘건 화염을 향해 연신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어제 가슴 철렁한 큰 불이 났습니다. 야탐역 인근 복합상가 건물 안에 화재 당시에 300명 넘는 시민들이 있었지만 옥상이나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8층짜리 건물을 에워싼 채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과 연기를 피해 시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대원이 창문을 깨고 구조합니다. 불이 밑에서 나는 게 명확하니까 그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 가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위로 간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다중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분 뒤엔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있었지만 옥상 등으로 몸을 피하거나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부터 병의원과 판매점 등이 밀집해 있어 이용객이 많았지만 차분하게 대피한 데다 연기가 건물 밖으로 분출돼 피해가 적었습니다. 아이가 한 17명에 성인이 한 16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이들도 되게 진정을 많이 시켜주고 그러고 최대한 이제 구조대 올 때까지 다들 태어나고 좀 의젓하게 버티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피와 구조 과정에서 35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가 그 건물 뒤쪽에 뒤쪽에서 이제 주차장 쪽에서 나면서 연기가 대부분이 좀 외부로 좀 나가면서 안쪽으로 연기 유입이 좀 덜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증언과 인근 건물 폐쇄회로 TV 영상을 토대로 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오늘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 건물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10배가 급증해 8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봄철까지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린 이 40대 여성도 A형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통하고 두통, 열, 38.5도 6도. 작은 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둘 다 독감이었고 확산세가 좀 남다른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 독감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4명으로 그 전주보다 136% 늘었고 3주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급증했습니다. 1000명당 86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유행입니다. 특히 13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이 외래 환자 1000명당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어린이였습니다. 독감에 걸려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늘었습니다. 지난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3,300여 명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1%가 독감 환자였습니다.
정부는 봄철까지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이번 겨울 유독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선 백신 접종률이 지난 겨울보다 낮은 데다 또 코로나19 대유행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실내 활동이 늘고 건조한 겨울철엔 의뢰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됩니다. 학교나 학원 등 밀집된 실내에서 장시간 머무는 학생들이 특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실내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많이 하는 연령군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해도 2차, 3차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추위가 늦게 시작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률도 지난 겨울보다 2에서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9만 명, 65살 이상 고령층 22만 명이 백신을 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 때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던 점도 독감 유행을 부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때 인플루엔자가 거의 유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우리나라 집단 내에서의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독감으로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독감 감염 위험을 60% 줄일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백신 예방 효과는 접종 2, 3주 뒤에 나타납니다. 접종 초기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밀폐된 실내에선 자주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시급한 해결 과제, 바로 노인 빈곤과 진료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진료비와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령층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센터 식당 앞에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4,0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80대인 신현기 할아버지도 하루 걸러 하루씩 이곳을 찾습니다. 매달 80만 원가량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보니 항상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약간 많이 들어요, 약값이. 근데 애들이 다 도와주니까 이렇게 살지.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어려움도 없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노인이 10명 중 4명꼴로 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특히 76살 이상은 2명 중 1명꼴로 빈곤율이 높아집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진료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실비보험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가서 주사 몇 번 맞으면 60에서 돈 100만 원 그냥 훌떡 나와서 2023년 노인 진료비는 4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1년에 543만 원을 쓰는 건데 이마저도 비급여 진료비는 빠진 액수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쓰면 한 달 평균 37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성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시설과 이런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간병비 부분은 건강보험을 조금만 증액하더라도 초고령 사회에 노인 진료비와 간병비 부담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하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개 지지를 받은 마이크 존슨 현 하원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간신히 통과했는데 트럼프가 의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존슨 미 공화당 원내대표가 현지 시각 3일 출범한 119대 의회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I'm grateful for this election, for the confidence this chamber has placed in me. It is the great honor of my life.
존슨 의장은 애초 투표에선 과반에 못 미치는 216표에 그쳤습니다. 토머스 매시와 랄프 노먼, 키스 셀프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존슨 대신 다른 공화당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존슨이 민주당의 유화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Not voting for Mike Johnson. 다만 1차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사이 2명이 마음을 바꿔 존슨이 하원 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Mr. Norman Johnson. Mr. Self Johnson.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의 존슨을 의장으로 뽑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마이크 존슨이 승리하면 공화당의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탈표가 2표 이상만 나와도 다수당인 공화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재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하원에서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는 4석에 불과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는 일단 큰 혼란 없이 시작하게 됐지만 트럼프표 임시 예산안에 공화당 의원 30여 명이 반대했던 만큼 향후 단일 대우 유지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주말입니다. 이미 이번 주에 새해 맞이를 위해 장거리 이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엔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양일 각각 10만 대씩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 간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겠는데요. 그나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들을 살펴보면 대전이나 부산 등은 원활할 때보다 약 30-40분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체보다 기상 상황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이렇게나 안개가 매우 짙어서 시야 확보까지 어려운 상태인데요. 안개등이나 비상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눈이 내렸던 곳들에서는 도로 살얼음 가능성 많이 높습니다. 감속운전과 더불어 안전거리 확보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인천 요금소 부근 3차로 쪽엔 사고 처리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철원과 파주의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한낮의 서울 기온 5도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1에서 5cm, 강원 지역에는 최대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9.5도, 대전 영하 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청주와 대전 6도, 울산은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 만에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종준 처장을 입건하고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밤새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낮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항공기 엔진이 인양됐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음성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가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모레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건물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이 작업 중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어제 이 시간 무렵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숨죽이고 지켜본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5시간 반 만에 공수처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위재천 기자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모여들고 곧이어 대치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집행 인력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소속 인력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관저 주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와 충돌 대비를 위해 경찰 2,7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인력과 버스로 된 차벽 등에 가로막혔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지며 관저 앞 200m에서 수사팀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더 이상의 접근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 결국 집행 시작 5시간 반 만에 공수처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결국 관저 앞 200m 지점에서 경호처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관저 정문부터 3차까지 겹겹이 만든 저지선에선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저 입구에 도착한 공수처 수사팀이 가장 처음 마주한 건 굳게 닫힌 철문이었습니다. 40여 분 동안 기다리다 결국 문은 열렸지만 입구를 가로막은 버스는 그대로였습니다. 10여 분 뒤 관저에서 내려온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수십 명이 버스 뒤를 막아섰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타났습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라며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버텼습니다. 대치 끝에 대형 버스를 통과해 관저로 향했지만 100m도 못 가 또 다른 버스에 가로막혔습니다. 도로 대신 산길을 걸어 이 저지선을 넘고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10여 대로 만든 차벽이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차벽 뒤로는 경호처와 경호부대 인력 200여 명이 도열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절반에 불과한 100명 남짓한 인력으로는 저지선을 뚫을 수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경호처 직원 간의 크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양측 합의하에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로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를 만났지만 이들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네, 밤을 넘겨서 지금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체포 촉구와 체포 반대를 각각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여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계엄은 합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 위까지 나와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후까지 집회를 이어간 참가자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환호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공수처 수사팀이 현장을 떠난 뒤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도 시작돼 관저 인근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작 저기 있는 저 한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35대를 투입해 관저 인근 차벽을 세워 집회 인파를 통제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집회가 계속되며 인근에선 퇴근길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선 경호처가 지휘하는 수방사 55경비단이 공수처를 막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왜 군이 나서서 막냐는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대부분 경호처 인력만으로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관저 앞 도착 40분 만에 정문 앞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팀. 이어 맞닥뜨린 건 일부 경호처 직원들과 육군 수방사 직할 55경비단이었습니다. 55경비단은 관저 부지 안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상 수방사 직할 부대지만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와 통제를 받습니다. 2차 저지선은 30여 분 만에 뚫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55경비단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수처 수사팀은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고 이 지점에서 경호처 직원 200여 명에 의해 막힌 겁니다. 경호처가 끝내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경호처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입니다. 현 시점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그 대통령의 직무 권한 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행이 사실상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경호 대상자로서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탄핵되었더라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경호라든가 기타 업무들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경호처 입장에선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을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아 안전상의 우려가 컸다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치 상황을 감안해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공조보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증한 영상을 검토해 추가 입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법원 실무서를 근거로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을 땐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관저 입구 쪽으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입니다. 변호인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에 위법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법원 실무서를 언급하며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들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체포와 수색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집행하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지된 후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찰 기동대 동원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관저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박 처장에게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시민단체 등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공수처 수사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단체 또는 다수가 모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더 엄히 처벌되는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공조수사본부는 박 처장을 입건하고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공조보는 경호처가 직원과 경호부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막은 점,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과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로 의사의 연결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명이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조보는 경호처의 비협조가 상위법인 헌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이 영장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법을 근거로 막는 것이 적절한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에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법과 원칙 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강골 검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수사를 받는 지금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재직 당시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로 불렸습니다. 불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이 수사와 탄핵 심판을 함께 받게 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법과 원칙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가 하면 지금 수사기관에 이렇게 가서 말하자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도 역시 같은 논리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과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 정작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모든 수사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엔 응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 하지만 누가 정당함을 판단할 수 있을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거를 걸고 하는 건데.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시도를 부당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며 영장 발부 자체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내줄 판사를 쇼핑하듯 고른 뒤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예외를 적시하는 등 법률 조항을 마음대로 배제하고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법률에 대한 판단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비판에 내란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이냐며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라 촉구했고 또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즉각 재집행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거듭 내란 수괴로 부르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공범과 다름없다면서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발이 예상됐는데도 아무런 입장도 협조 지시도 내리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습니다. 전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영장 집행을 포기한 공수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재집행 시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과 린가드를 앞세워 흥행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K리그1 서울이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진수와 문선민 또 정승원까지 대거 영입하며 초호화 군단을 꾸린 서울은 올해 K리그 정상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 속 새해 첫 훈련을 시작한 서울 선수들이 공을 돌리며 오랜만에 합을 맞춰봅니다. 기성용과 조영욱 등 서울을 대표하는 익숙한 얼굴들 사이 눈에 띄는 새로운 얼굴들. 베테랑 풀백 김진수부터 측면 공격수 문선민과 멀티 자원으로 꼽히는 정승원까지 주요 포지션의 전력이 한층 강화돼 호화 군단이 꾸려졌습니다. 공격적인 선수 영입의 이유는 단연 K리그 우승이란 목표 때문입니다. 우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시아 무대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지난해 5년 만에 상위 스플릿에 올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인 서울. 여기에 흥행의 주역 링가드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며 단일 시즌 최초 50만 관중 돌파라는 새 역사도 세웠는데 새로운 스타들의 합류로 발휘될 시너지는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골 넣으면은 링가드는 피해 세레머니하고 저는 관제타 세레머니 하면은 한 골이 약간 두 골처럼 맞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울 지휘봉을 잡고 2년 차에 접어드는 김기동 감독 역시 새롭게 가동될 기동 타격대와 함께 팬들에게 수준 높은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부진했던 자리에 좀 메꿔주시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세밀해지고 작년보다는 좀 퀄리티가 좋아지는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요. 올해는 좀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되는 거고. 대대적인 전력 보강 속에 9년 만에 리그 정상에 도전하는 서울은 내일 베트남으로 전지 훈련을 떠나 새 시즌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른 아침 나가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파주와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가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 5도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최대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1.6도, 춘천 영하 9.5도, 대전 영하 3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춘천이 4도,
전주가 6도, 부산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어제 무산됐지만 종일 팽팽하게 고조된 긴장감은 밤을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진수 기자, 집회가 날을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선 탄핵 찬성 집회가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일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 충돌을 대비한 경찰 차벽 역시 여전합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관저 앞에 나타난 수사팀이 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경호처와 대치 끝에 5시간 반 만에 철수를 한 건데요. 탄핵 찬성 집회는 그 이후인 오후 3시쯤부터 열렸습니다. 집회 이후 관저 입구 근처까지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밤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는데 집행 중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관저 쪽 골목에 일부 인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여전히 도로를 통제하고 차벽을 세우는 등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집회 사이 남산 방면 5개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일부 차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찬반 양측은 오늘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어제 실패한 공수처가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이제 영장 기한이 토, 일, 월, 사흘 남았는데 주말에는 집회 인파로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공수처도 고심 중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겐 공수처가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끝내 실패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 5시간여 만에 복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를 1차 영장 집행 실패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했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돼 검사 3명이 갔지만 집행 인원 1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안전 우려가 커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령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은 6일까지 유효한데 주말 휴일엔 관저 앞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집행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2차 집행에 나서거나 또는 추가 집행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히려 무단 침입의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영장 집행 시도도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무단 침입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란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법상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임을 강조한 겁니다. 또 관저가 군사 기밀시설임을 강조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 영장 발부가 무효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대해 경호처는 이 같은 논리로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본 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도 대통령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열흘 뒤부터 본격 재판 시작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를 위한 변론 준비 기일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맞다는 국회 측과 내란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재판정 바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사태는 변호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가 배경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감행한 반쪽짜리 탄핵소추에 불과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이 정한 180일 이내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14일 의결됐는데도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의결에 대한 답변서도 제대로 안 냈다며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내란보다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준비 절차를 모두 종료하면서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헌재는 이날을 포함해 5차례 걸친 재판 날짜를 한 번에 정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수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신과 유류품이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무안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얼마나 되나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어제까지 희생자 179명 중 52명의 시신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훼손된 시신 606편에 대한 DNA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류품 반환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된 유류품 830여 개 중 200여 개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 이루어져 유가족에게 건네지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고가 난 활주로에서 조류 충돌 유무를 밝혀낼 기체 엔진을 옮겼고 기체 꼬리 부분의 인양 작업도 이루어져 주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유가족 동의를 받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직전 기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오는 6일까지 인정되는 유가족에 대한 학교 출석을 추가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발송했고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도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무안공항 사고 항공기에 엔진이 인양됐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전담 수사단을 꾸려 유족에 대한 악성 게시물 70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에 연결된 항공기 엔진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집니다. 콘크리트 둔덕의 충돌 후 흙더미에 파묻혀 있던 엔진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찌그러진 형체와 프로펠러 안까지 들어찬 흙이 사고 당시 참혹했던 순간을 짐작케 합니다. 착륙 직전 불꽃이 튀고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엔진이 참사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로 간주됩니다. 모든 기체는 다른 정해진 장소로 이동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품에 관련돼 있는 사고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의 그 사무실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를 한번 연구. 참사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100여 점이 수거됐습니다. 이들 기기에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고 당시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경찰은 유족 동의를 얻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와 SNS에 담긴 희생자들의 지인 정보도 유족 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그 지인분들이나 그분들한테 뭐 연락할 길이 없어서 제발 카톡을 유족들이 한해서 카톡을 비번이나 그런 것을 오픈해달라. 그제 시작된 경찰의 무한공항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까지 만 하루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항공기의 운항 교신 내역 등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단을 꾸려 유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 70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음성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착륙 허가 이후 마지막 9분을 포함해 사고 직전 2시간 동안 발생한 소리들을 분석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가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모레 6일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사고기 블랙박스 가운데 비교적 손상 없이 발견된 음성 기록 장치. 음성 추출 작업이 끝나 지금은 녹취록 작성 중입니다. 이 음성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상황은 무엇일까? 과거 사고를 되짚으면 단서가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의 음성 기록 장치에선 사고가 난 뒤 관제탑이 조종사에게 보낸 무전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18초 전 항공기 고도가 크게 200피트까지 내려왔다는 기계음이 들리고 곧바로 조종사 한 명이 고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충돌 4초 전 비행기를 띄울 만큼의 양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속 상태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진동도 기록됐습니다. 조종실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종류의 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흔히 말해서 어떤 사고 조사를 할 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는 6일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는 사고 당시 여객기의 엔진 출력은 물론 랜딩 기어의 작동 여부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고조사인은 음성 기록의 경우 유가족들에게 상황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보내질 비행 기록 장치 해독 등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참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퍼즐을 맞추는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이 몸이 끼이는 사고로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플라스틱 공장에선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매장 건물. 엘리베이터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지 말고 몇 명만 들어가고. 어제 오후 4시 15분쯤 27살 남성 A씨가 승강기 점검 중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승강기 관련 설비에 몸이 끼어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승강기 소음 측정 중 무게 추가 아래로 내려오며 몸이 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대방동의 한 사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인 40대와 2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시뻘건 화염을 향해 연신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예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어제 가슴 철렁한 큰 불이 났습니다. 야탐역 인근 복합상가 건물 안에 화재 당시에 300명 넘는 시민들이 있었지만 옥상이나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8층짜리 건물을 에워싼 채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과 연기를 피해 시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대원이 창문을 깨고 구조합니다. 불이 밑에서 나는 게 명확하니까 그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 가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위로 간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다중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분 뒤엔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있었지만 옥상 등으로 몸을 피하거나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부터 병의원과 판매점 등이 밀집해 있어 이용객이 많았지만 차분하게 대피한 데다 연기가 건물 밖으로 분출돼 피해가 적었습니다. 아이가 한 17명에 성인이 한 16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이들도 되게 진정을 많이 시켜주고 그러고 최대한 이제 구조대 올 때까지 다들 태어나고 좀 의젓하게 버티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피와 구조 과정에서 35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가 그 건물 뒤쪽에 뒤쪽에서 이제 주차장 쪽에서 나면서 연기가 대부분이 좀 외부로 좀 나가면서 안쪽으로 연기 유입이 좀 덜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증언과 인근 건물 폐쇄회로 TV 영상을 토대로 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오늘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 건물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개 지지를 받은 마이크 존슨 현 하원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간신히 통과했는데 트럼프가 의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존슨 미 공화당 원내대표가 현지 시각 3일 출범한 119대 의회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I'm grateful for this election, for the confidence this chamber has placed in me. It is the great honor of my life. 존슨 의장은 애초 투표에선 과반에 못 미치는 216표에 그쳤습니다. 토머스 매시와 랄프 노먼, 키스 셀프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존슨 대신 다른 공화당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존슨이 민주당의 유화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Off my fingers, I am not voting for Mike Johnson. 다만 1차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사이 2명이 마음을 바꿔 존슨이 하원 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Mr. Norman Johnson, Mr. Self Johnson.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의 존슨을 의장으로 뽑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마이크 존슨이 승리하면 공화당의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탈표가 2표 이상만 나와도 다수당인 공화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재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하원에서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는 4석에 불과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는 일단 큰 혼란 없이 시작하게 됐지만 트럼프표 임시 예산안에 공화당 의원 30여 명이 반대했던 만큼 향후 단일 대우 유지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는 독감이 봄철까지 유행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린 이 40대 여성도 A형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통하고 두통, 열, 38.5도 6도. 작은 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둘 다 독감이었고 확산세가 좀 남다른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 독감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4명으로 그 전주보다 136% 늘었고 3주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급증했습니다. 1000명당 86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유행입니다. 특히 13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이 외래 환자 1000명당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어린이였습니다. 독감에 걸려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늘었습니다. 지난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3,300여 명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1%가 독감 환자였습니다. 정부는 봄철까지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이렇게 이번 겨울 유독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선 백신 접종률이 지난 겨울보다 낮은 데다 또 코로나19 대유행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실내 활동이 늘고 건조한 겨울철엔 의뢰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됩니다. 학교나 학원 등 밀집된 실내에서 장시간 머무는 학생들이 특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실내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많이 하는 연령군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해도 2차, 3차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추위가 늦게 시작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률도 지난 겨울보다 2에서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9만 명, 65살 이상 고령층 22만 명이 백신을 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 때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던 점도 독감 유행을 부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때 인플루엔자가 거의 유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우리나라 집단 내에서의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독감으로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독감 감염 위험을 60% 줄일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백신 예방 효과는 접종 2, 3주 뒤에 나타납니다. 접종 초기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밀폐된 실내에선 자주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노인 빈곤과 진료비 문제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의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진료비와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센터 식당 앞에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4,0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80대인 신현기 할아버지도 하루 걸러 하루씩 이곳을 찾습니다. 매달 80만 원가량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보니 항상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약간 많이 들어요, 약값이. 근데 애들이 다 도와주니까 이렇게 살지.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어려움도 없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노인이 10명 중 4명꼴로 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특히 76살 이상은 2명 중 1명꼴로 빈곤율이 높아집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진료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실비보험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가서 주사 몇 번 맞으면 60에서 돈 100만 원 그냥 훌떡 나와서 2023년 노인 진료비는 4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1년에 543만 원을 쓰는 건데 이마저도 비급여 진료비는 빠진 액수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쓰면 한 달 평균 37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성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시설과 이런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간병비 부분은 건강보험을 조금만 증액하더라도 초고령 사회에 노인 진료비와 간병비 부담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감소세를 이어온 우리나라의 출생 등록자 수가 지난해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 등록자 수는 2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7,200여 명, 3.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출생 등록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새해 첫 주말에도 겨울의 찬 기운이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파주가 영하 11.7도, 철원도 영하 11.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는 길게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5도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1에서 5cm, 강원 지역에는 최대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1도, 부산도 영하 0.2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강릉 6도, 청주와 대전도 6도, 광주와 울산, 부산은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어제 꼭 이 시간 무렵부터죠. 한남동 관저 정문을 숨죽이고 지켜본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대치가 이어지다가 5시간 반 만에 공수처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위재천 기자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모여들고 곧이어 대치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집행 인력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소속 인력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관저 주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와 충돌 대비를 위해 경찰 2,7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인력과 버스로 된 차벽 등에 가로막혔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지며 관저 앞 200m에서 수사팀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더 이상의 접근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 결국 집행 시작 5시간 반 만에 공수처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현장 상황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을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아 안전상의 우려가 컸다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치 상황을 감안해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공조보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증한 영상을 검토해 추가 입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앞선 협조 요청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보냈는데 영장 집행에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사실상 경호처 지휘권이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최 대행은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협조 명령을 경호처에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막으면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 경호처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과거에도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지자나 당원들의 비호 속에 체포 시도가 불발된 건데요. 물리력이 동원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사에 진입하려 하는 검찰 수사관들과 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죽이기, 형평을 잃은 표적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응할 수 없습니다.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한화갑 전 대표에 검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아서 집행이 불발되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인재 당시 자민련 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가스통과 쇠사슬을 든 당원, 지지자들의 가로막혔습니다. 여기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들, 지지자들이 한결같습니다. 철회할 때까지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 이인재 의원은 18일을 버티다 결국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장 집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법적으론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명이 합세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가 없는 데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번 영장 집행을 무단 침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관저가 경호구역이란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박 처장에게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시민단체 등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공수처 수사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단체 또는 다수가 모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엄히 처벌되는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공조수사본부는 박 처장을 입건하고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공조보는 경호처가 직원과 경호부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막은 점,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과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로 의사의 연결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명이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조보는 경호처의 비협조가 상위법인 헌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이 영장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법을 근거로 막는 것이 적절한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에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어제 있었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선 취재 경쟁도 뜨거웠는데요.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관저 일대 촬영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불법 행위라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방송사들은 특보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방송사는 헬기를 동원해 상공에서 관저 촬영을 시도했고 한 유튜버는 전문 장비를 이용해 내부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촬영본 가운데 일부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3개 방송사와 유튜버를 상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 발인들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사 공동으로 헬기를 운용해 비행 허가 구역 내에서 공수처 압송 과정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며 언론 재갈 물리기냐고 반발했습니다. SBS는 헬기 촬영 영상은 방송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상 촬영은 경호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했다고 설명했고 JTBC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저 일대 영상 촬영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새해 극장가 소식입니다. 하얼빈의 흥행지주에 도전장을 낸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현빈에 맞서 송중기를 내세운 영화 보고타와 미국 내전이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다룬 블록버스터 시빌워도 눈길을 끕니다. 김상엽 기자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라. 1997년 IMF로 고향을 떠나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로 온 부키네 가족. 낯선 타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 한인 상인의 실세 박병장 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의 땅이야. 야 국기야, 형이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해볼까? 밀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물건을 지켜내며 박병장과 통관 브로커 수영에게 눈도장을 찍은 국기. 동시에 찾아온 수영과 박병장의 은밀한 제안 사이에서 운명을 가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살아서 6구역까지 가야죠. 시대 배경이나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좀 다크해 보일 수는 있어도 캐릭터만큼은 그 전에 제가 했던 캐릭터랑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한국 영화 최초로 콜롬비아 올로케 촬영으로 영화가 완성됐습니다. 그런 곳까지 간 한국 상인들이 거기서도 똑같이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다른 콜롬비아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상 최악의 내전에 휩싸인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기자들이 워싱턴으로 향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돼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영화 미나리,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등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여온 제작사 A24의 첫 블록버스터. 2006년 민주주의를 도입한 왕정국가 부탄. 첫 선거를 앞두고 혼란 속에 주민들의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부탄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들이 바탕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상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대첩의 승전지죠. 행주산성 일대가 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기념관을 재정비했고 산성 곳곳에는 역사 체험 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율 장군이 이끄는 3,000군대가 3만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대승을 거둔 행주대첩. 이후 일본군이 후퇴하며 조선의 수도, 한성을 수복하는 등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꾼 전투로 역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된 행주대첩 기념관. 개관 45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재현한 6분 분량의 영화가 상시 상영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그림으로만 봐왔는데 지금은 권율 장군님 싸우신 거나 아이들하고 같이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주대첩 승전지인 행주산성 일대를 새로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고양시는 산성 정상에 있는 충의정에 체험형 역사 교육 장소를 조성했고 산성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는 권율 장군과 행주대첩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성 주변에 역사성 비해서 저희 볼거리 이런 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행성 역사공원이라든지 그쪽 인근에다 아마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관람차 등 연계 교통망을 마련하고 대규모 한옥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인 2025년의 첫 주말인 오늘은 교통량 자체가 지난주보다 줄겠습니다. 그래도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엔 지방 방향 차들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노선 중 경부선은 수원 신갈과 천안 중심으로 막힐 텐데 충청권보다는 경기권 내 정체가 더 길겠고요.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경기권이죠. 용인 일대를 지나는 차들로 이 시간대가 가장 붐비겠습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들 흐름 대부분 괜찮지만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을 앞두고 점점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논산 천안선을 포함해서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기는 괜찮지만 곳곳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개등 활용 잘해주시고요. 또한 어제 눈이 내렸던 곳들에서는 도로 살얼음 주의하면서 감속 운전으로 언제나 천천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파주와 철원의 기온은 영하 12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서울은 영하 5.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 5도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1에서 5cm, 강원 지역에는 최대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전주가 영하 1.9도, 진주는 영하 6.6도로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청주가 6도, 전주 6도, 광주 8도, 울산과 부산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때문에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